우리 흔히들 가치관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주로 자신이나 상대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말인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돈보다는 의리나 신앙 또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자분들은 흔히 이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내 여자친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보물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악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당장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현금 1억을 즉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마 지금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머리가 바빠진 남자분들이 꽤 계실 텐데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쪽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실제로 테스트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복잡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치관이 나에게 있어 세상 만물이 가진 각각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의 그 유명한 말처럼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내는 것은 비용이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닌 바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게 되는 모든 결정에 바탕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저 멀리 고대 그리스 시절의 철학자들부터 가장 깊이 있게 논의되어 온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가치를 객관적 가치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가치라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장인의 노력과 시간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꽤 공정해 보이는 방법이며 도덕적이기까지 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주관적 가치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교환 가치라고도 부르는데, 엘프리드 마셜과 같은 아주 유명한 19세기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로부터 고안된 측정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접근법으로 군림하는 가치 측정 방식입니다. 즉, 그 물건을 만드는데 장인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땀을 흘렸는지와 상관없이 가치는 전적으로 그 물건을 살 사람이 내고자 하는 가격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가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새로운 가치 측정 방식은 세상의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야만 측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그 물건의 가치가 높은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낮으면 그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인 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격이 높은 사람, 즉 돈이 많은 사람은 가치가 높은 중요한 사람이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잉여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정의이며 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가격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돈이 종교이자 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다 속물이라서 그렇게 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런 존재들의 삶은 아프고 고달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대에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식의 시대 정신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치든 철학이든 아니면 경제 정책이든 사회 가치관이든 간에 다수가 행복할 수 있어야 좋고 우월한 철학이고 가치관인데, 지금처럼 오직 극단적 소수만 넘치도록 배가 부르고 다수는 불행한 시스템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마크 카니입니다. 자신의 그런 주장을 담아 최근 출간한 책 초가치에서 마크 카니는 과거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에게 한 말을 인용하며, 인간 사회에서 이 시장이라는 곳은 마치 와인이나 술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성을 중요한 후 남은 것이 모이는 곳인데, 오늘날 시장에 남은 것은 오직 이기심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서점에서도 큰 인기가 있었던 경제서 괴짜 경제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덕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경제학은 실제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것,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는 사라지고 한 사람의 연봉이나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가격 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으로 한 인간의 등급을 매기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쉽게 무게달아 버리는, 돈이 가치의 전부가 되어버린 이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환멸을 대신 지적하며 고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세상을 욕하면서도 자신 역시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비극적인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무려 799페이지나 되는 이 묵직한 책은 단순한 경제와 철학, 그리고 자본주의와 근대 금융 역사, 그리고 기후 환경과 ESG와 같은 글로벌한 주제들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제공하는 양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세상을 이렇게 느끼며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 개개인들 뿐만 아닌 국적을 불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절대 다수가 같은 환멸, 같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어 크게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을 두고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너무 가볍고 속물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책이 정말 엄청 예쁩니다. 제목 또한 물론 발음을 무척 조심스럽게 해야 하긴 하지만 초가치라는 웅장한 의미를 품은 제목에다 일반 책 약 3권 분량의 두께를 가진 책으로 책장에 꼽혀 있는 것만으로도 소위 있어빌리티가 뿜어져 나오는 대단한 책장 인테리어 오브제입니다. 지금 세상이 고장나 있다는 저자 마크 카니의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세상이 더욱 이기적인 자본주의적으로 변해가며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상위에 있는 승자들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만에 시달린다고 주장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를 하면서 경쟁 또한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밟고 넘어서야 할 적으로 보게 만드는 심화된 경쟁 사회에서 오는 우리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피곤함은 이미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 오염시킨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물론 승자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주기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부도내 버릴 뻔했던 서브프라임 사태는 투자회사들은 저품질 고위험 상품들을 새롭게 엮어 가짜 우량 상품을 만들어냈고, 또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은 그런 내막을 알고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최고 등급을 매겨주었으며, 은행들 역시 이자 수수료를 얻기 위해 신용도 안 되는 이들에게 약간의 꼼수를 써서 실제 자산 대비 최대 500%에 달하는 대출을 내어주고, 그 돈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또 밖으로 나가 닥치는 대로 부동산을 사며 하나의 거대한 거품 굴레가 미친 듯이 굴러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투자 상품을 파는 투자사들이나 상한 상품의 1등급 품질 보증 도장을 찍어준 신용평가사들, 막대한 수준의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벌고 있던 은행들, 그리고 소득이 없음에도 쉽게 대출을 받아 집을 2채, 3채 가질 수 있었던 일반 시민들 역시 그 거대한 거품 굴레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모두가 각자 꿀을 빨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집단적 이기심이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어내며 그 거품을 키웠던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두 번째 문제는 비로소 그 거품이 한계에 다다른 후 터진 후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을 때 대출로 부동산 구매 파티를 벌였던 일반 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그 모든 재난의 시발점인 투자사들과 은행들은 당시 미국 정부가 지원한 무려 1경 400조 원짜리 금융구제 조치로 아무런 타격도 없이 책임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지금 그곳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머지않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승자는 부패한 금융권이고, 패자이자 그 모든 책임을 지는 이들은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게 이 시스템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위기는 바로 코로나 위기입니다. 저자는 전 세계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깨닫게 된 교훈 중 하나가 그런 재난을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재난이 벌어지고 난 이후 복구와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의 수백 분의 1도 안 된다는 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또한 그것을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류 종말이라는 그 최종 결과에 비해 거의 무료라고 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나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은 지금 자신들의 세대가 부담하면서도 그 혜택은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인간의 손익계산과 이기심이 등장하며 다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저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을 콕 집어 소개합니다. 이런 책을 읽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것은, 마치 멀리 유럽에 여행을 가서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가 거기 길거리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반갑고 기쁜데, 더더욱 이 책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 최고의 극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인구를 가졌고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스페인에 채 10분의 1도 안 되는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방어했는데, 그건 한국의 가치관, 즉 그들의 정부와 사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의 차이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국가 운영의 방향과 재정 지출의 기준을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단에서 주장한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처럼 바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성실하고 완벽하게 대비하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가 가장 먼저 찾아왔는데도 한국 사회는 놀라운 수준의 회복력을 보이며
단번에 위기를 벗어난 유일한 국가라며 바로 이런 한국의 국가 모델을 다른 나라들은 연구하고 참고해야 한다고 극찬을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저자가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오래된 취미가 국난 극복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극찬을 한 이후로도 한국의 방역과 사회 시스템은 세계 최고로 작동하여 최근 공개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엔데믹, 즉 코로나로부터 벗어난 첫 번째 국가로 공식 선포될 예정일 정도로 저자의 극찬은 전혀 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새로운 가치는 이런 한국의 예처럼 이기심에 나를 맡겨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닌 시장과 사회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들과 기업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이 명심해야 할 가치들을 정리한 자신의 초가치 리스트에서 연대, 공정성, 의무, 회복력, 지속 가능성, 역동성 그리고 겸손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들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들에 맞게 지금의 부패한 금융체계와 소극적인 기업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환경에 대한 현재의 무관심이 새롭게 바뀌고, 그런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정책이 사회와 기업 그리고 각국의 정부에서 공유되고 함께 움직여야만 우리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될 거대한 위기들의 도래를 미리 방지하고, 무엇보다 바로 그런 가치관의 변화와 실천만이 우리와 같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더 행복한 삶을 일구며 누릴 수 있는 방법이며 앞으로 우리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대하며 유용한 경제 지식과 최고의 있어빌리티를 뽐내는 이 멋진 책이 많은 독자들의 책장에서 자리를 찾아 건강하고 소중한 주제들에 대한 작은 대화들이 시작되는 좋은 출발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이런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시대 정신으로 공유되어 책의 제목처럼 우리 중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